제1장 진해와 호랑이. 아주 먼 옛날 깊은 산골짜기에 온 동네가 떠나갈 듯한 무시무시한 울음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산짐승들은 모두 숨죽여 귀를 기울였지요. 그 소리의 주인공은 바로 산중의 왕이라 불리는 커다란 호랑이였습니다. 어흠, 내가 이 깊은 산에서 가장 힘센 짐승이니라. 누구든지 나에게 도전할 자가 있다면 나와 보거라. 호랑이의 우렁찬 목소리가 골짜기 여기저기로 메아리쳤습니다. 토끼들은 풀숲 속으로 황급히 숨어들었고 다람쥐들은 나무 꼭대기로 재빨리 올라갔습니다. 심지어 평소에는 당당하던 곰과 멧돼지마저도 고개를 숙이고 슬그머니 자리를 피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낙엽더미 사이에서 아주 작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잠깐만, 나도 한마디 해보겠네. 호랑이가 큰 눈을 굴리며 사방을 둘러보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누구냐? 어디 있느냐? 감히 나 앞에서 말대꾸를 하다니. 그러자 낙엽더미에서 까만 몸에 수많은 다리를 가진 작은 진해 한 마리가 천천히 기어 나왔습니다. 진해는 비록 작았지만 꼿꼿한 자세로 호랑이를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나는 이 산에서 가장 다리가 많은 진해로다. 비록 몸집은 작지만 나만큼 발 빠른 짐승도 없을 것이네. 호랑이는 그 말을 듣고 배를 잡고 크게 웃어댔습니다. 하하, 고작 벌레 주제에 나와 견줄 생각을 하다니. 너 같은 작은 것이 어떻게 나와 경쟁을 한다는 말이냐? 진해는 조금도 위축되지 않고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네. 진짜 실력이 어떤지 겨뤄봐야 알 수 있는 법이지. 그래, 그럼 어떤 겨루기를 해보자는 말이냐? 간단하네. 우리 둘이 동시에 출발해서 저 산 너머 마을까지 먼저 도착하는 자가 이기는 것으로 하세. 호랑이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우습구나. 내 다리 4개와 내 그 수많은 다리 중 어느 것이 더 빠른지 당장 보여주마. 이렇게 해서 호랑이와 진해의 달리기 경주가 시작되었습니다. 다른 동물들도 하나둘씩 모여들어 이 기묘한 경주를 구경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시작한다. 하나, 둘, 셋. 토끼가 출발 신호를 주자 호랑이는 힘차게 앞다리를 내저으며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큰 발걸음은 땅을 쿵쾅쿵쾅 울렸고 나뭇가지들이 부러지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왔습니다. 한편 진해는 자신의 수많은 다리를 재빠르게 움직여 마치 검은 물결처럼 땅 위를 스르르 미끄러져 갔습니다. 작은 몸집이지만 놀라울 정도로 빠른 속도였습니다. 처음에는 호랑이가 앞서 나갔습니다. 큰 보폭으로 성큼성큼 걸어가는 모습이 정말 위풍당당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호랑이는 점점 숨이 차기 시작했습니다. 큰 몸집을 가진 탓에 금세 지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헉헉, 이게 웬일이냐? 벌써 숨이 이렇게 차다니. 반면에 진해는 여전히 꾸준한 속도로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다리가 번갈아가며 움직이니 한 번에 쉬는 다리도 있고 일하는 다리도 있어서 전혀 지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호랑이는 점점 뒤처지기 시작했습니다. 자존심이 상한 호랑이는 더욱 힘을 내어 달렸지만 오히려 더 빨리 지쳐버렸습니다. 이럴 수가. 설마 내가 저런 작은 벌레한테 질 리가. 그러나 현실은 냉정했습니다. 진해는 이미 한참 앞서가고 있었고 호랑이는 큰 나무 그늘에 주저앉아 거친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다른 동물들은 이 놀라운 광경을 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어머나, 정말 진해가 호랑이를 앞질러 가고 있네. 누가 봤겠어? 저렇게 작은 것이 산중의 왕을 이기다니. 드디어 진해가 목적지인 산 너머 마을에 먼저 도착했습니다. 한참 뒤에야 호랑이가 터벅터벅 걸어왔는데 그 모습이 처음의 당당함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어떠냐? 내가 이겼지? 진해의 말에 호랑이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자존심이 크게 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약속은 약속이었습니다. 그래, 내가 이겼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누가 더 강한지 알 수 없다. 이번에는 힘겨루기를 해보자. 진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다. 하지만 그냥 힘겨루기로는 재미가 없겠지? 좀 더 특별한 방법으로 해보세. 어떤 방법 말이냐?
저기 보이는 큰 바위를 누가 더 멀리 옮길 수 있는지 해보는 거야. 호랑이는 지네가 가리키는 곳을 보았습니다. 그곳에는 정말 커다란 바위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어른 사람 10명이 힘을 합쳐도 움직이기 어려워 보이는 크기였습니다. 하, 그 정도야 내게는 식은 죽 먹기지. 호랑이는 자신 있게 말하며 그 큰 바위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온 힘을 다해 바위를 밀어보았지만 바위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아주 조금 흔들렸을 뿐이었습니다. 이상하다. 평소라면 이 정도는. 호랑이는 더욱 힘을 내어 바위를 밀어보았습니다.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르고 온몸에 힘줄이 튀어나올 정도였습니다. 그제야 바위가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으악! 큰 기합 소리와 함께 호랑이는 마침내 바위를 한 걸음 정도 밀어냈습니다. 그리고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겠지. 이번에는 지네의 차례였습니다. 다른 동물들은 모두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아무리 봐도 저렇게 작은 지네가 그 큰 바위를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네는 침착하게 바위 주변을 한 바퀴 돌아보더니 어딘가로 사라져버렸습니다. 한참 뒤에 돌아온 지네는 입에 무언가를 물고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 호랑이가 물어보자 지네가 대답했습니다. 이건 특별한 풀이야. 이 풀의 즙을 바위 밑에 발라주면 바위가 미끄러워져서 쉽게 움직일 수 있어. 지네는 그 풀을 으깨어서 바위 밑 부분에 발랐습니다. 그러자 정말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지네가 살짝 밀기만 해도 그 커다란 바위가 스르르 미끄러져 움직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호랑이는 눈을 크게 뜨고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지네는 별로 힘들어 보이지도 않으면서 바위를 호랑이가 움직인 거리의 2배나 되는 곳까지 밀어냈습니다. 자, 이번에도 내가 이겼네. 호랑이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분명히 힘으로는 자신이 더 셌는데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이번에는 내가 졌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겨뤄보자. 이번에는 용기를 시험해 보는 거다. 용기? 어떻게? 간단하다. 우리 둘 다 저 깊은 동굴 속으로 들어가서 누가 더 깊숙이 들어갈 수 있는지 겨뤄보자. 지네는 호랑이가 가리키는 곳을 보았습니다. 정말 깊고 어두운 동굴이 입을 벌리고 있었습니다. 그 동굴에서는 차가운 바람이 불어나오고 있었고 뭔가 으스스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그 동굴 말인가? 좋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 무슨 조건? 그냥 들어가기만 하면 재미없잖아. 동굴 속에서 하룻밤을 보내고 나오는 자가 이기는 걸로 하자. 호랑이는 잠깐 망설였습니다. 사실 그 동굴은 마을 사람들이 귀신이 나온다고 소문을 내는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미 2번이나 진 상황에서 이번만큼은 꼭 이기고 싶었습니다. 좋다. 약속했다. 해가 지고 어둠이 내리자 호랑이와 지네는 각각 동굴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동굴은 정말 깊고 어두웠습니다. 호랑이는 용감하게 동굴 깊숙이 들어갔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무서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바람 소리가 이상하네. 혹시 정말 귀신이? 밤이 깊어질수록 동굴에서는 온갖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바람 소리, 물방울 떨어지는 소리, 그리고 정체를 알 수 없는 기괴한 소리들. 호랑이는 점점 겁이 났습니다. 평소 같으면 무서워할 리 없는 것들이 캄캄한 동굴 속에서는 모든 것이 무섭게 느껴졌습니다. 못 참겠다. 나가자. 결국 호랑이는 한밤중에 동굴에서 뛰쳐나왔습니다. 그런데 지네는 아무렇지도 않게 동굴 속에서 밤을 보내고 다음날 아침에 씩씩하게 나왔습니다. 어떠냐? 나는 끝까지 버텼다. 호랑이는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정말 내가 대단하다. 나는 3번 모두 졌구나. 그런데 지네가 빙긋 웃으며 말했습니다. 사실 말이야, 나도 무서웠어. 하지만 좋은 방법을 알고 있었거든. 무슨 방법? 나는 동굴 속에서 잠을 잤어. 무서운 꿈을 꾸지 않도록 좋은 생각만 하면서 말이야. 그리고 내 다리가 많다 보니
조금이라도 위험한 게 다가오면 금세 알 수 있거든. 호랑이는 감탄했습니다. 정말 너는 지혜로운 녀석이구나. 나는 힘만 믿고 덤벼들었는데 너는 항상 머리를 써서 해결했네. 그래, 중요한 건 몸의 크기가 아니라 지혜야. 어떤 어려운 일도 지혜롭게 생각하면 해결할 수 있어. 호랑이는 지네에게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내가 너를 얕봤구나. 앞으로는 너를 존경하겠다. 그리고 다른 작은 동물들도 함부로 무시하지 않겠어. 지네도 호랑이에게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너도 정말 용감하고 힘센 호랑이야. 우리 서로 친구가 되자. 이렇게 해서 호랑이와 지네는 서로를 인정하고 좋은 친구가 되었습니다. 다른 동물들도 이 이야기를 듣고 크고 작은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혜와 노력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후로 그 산에서는 큰 동물이 작은 동물을 함부로 괴롭히는 일이 없어졌습니다. 모두가 서로를 존중하며 평화롭게 살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가 전해지면서 사람들도 크기나 겉모습만 보고 상대를 판단하지 말고 진정한 실력과 지혜를 인정해야 한다는 교훈을 얻게 되었습니다. 작은 지네의 지혜가 큰 호랑이의 마음을 움직인 것처럼 우리도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를 대해야 한다는 것을 배우게 된 것이지요. 제2장 시간을 모으는 주머니 산골 마을에 바느질 솜씨가 뛰어나기로 소문난 할머니 한 분이 살고 계셨습니다. 할머니의 손끝에서 만들어지는 옷이며 이불이며 주머니는 모두가 탐낼 만큼 아름다웠지요. 특히 할머니가 만드시는 작은 주머니들은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행운을 가져다 준다고 여겨질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할머니에게는 남다른 비밀이 하나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보통 사람들과는 조금 다른 눈을 가지고 계셨거든요.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것들을 볼 수 있는 신기한 능력을 타고나셨던 것입니다. 어느 봄날 오후 할머니는 마당에서 바느질을 하고 계셨습니다. 따스한 햇살이 비치는 가운데 색색의 실로 예쁜 주머니를 만들고 계실 때였습니다. 문득 할머니의 눈에 이상한 것이 보였습니다. 마당 한 구석에서 어린 아이 하나가 열심히 놀고 있었는데 그 아이 주변에 반짝반짝 빛나는 작은 알갱이들이 떠다니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 알갱이들은 마치 햇빛을 받은 이슬방울처럼 고운 빛을 내고 있었습니다. 저게 뭘까? 할머니가 자세히 들여다보니 그 알갱이들은 아이가 신나게 놀 때마다 하나씩 만들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이가 웃을 때, 뛸 때, 즐거워할 때마다 그런 예쁜 알갱이가 생겨나서 공중에 둥둥 떠다니다가 어디론가 사라져버렸습니다. 할머니는 갑자기 깨달았습니다. 아, 저것이 바로 시간이구나. 할머니가 본 것은 바로 아이의 행복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즐겁고 기쁜 시간들이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었던 것이지요. 하지만 그 소중한 시간들이 그냥 허공으로 사라져 버리는 것을 보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런 좋은 시간들이 그냥 없어져 버리다니 참 안타깝구나. 할머니는 그날 밤 깊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혹시 그 소중한 시간들을 모아둘 방법은 없을까 하고 말입니다. 밤새도록 궁리하고 궁리한 끝에 할머니는 한 가지 묘안을 떠올렸습니다. 그래, 특별한 주머니를 만들어 보자. 다음 날부터 할머니는 정성스럽게 주머니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주머니는 평소에 만들던 것과는 달랐습니다. 천도 특별한 천을 골랐습니다. 달빛을 받고 자란 삼으로 짠 천, 아침 이슬을 머금은 목화로 만든 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할머니의 간절한 마음이 한 땀 한 땀에 담겨 있었습니다. 바느질을 하는 동안 할머니는 계속 중얼거렸습니다. 부디 이 주머니가 소중한 시간들을 담을 수 있게 해주소서. 사라져버리는 행복한 순간들을 모아둘 수 있게 해주소서. 일주일을 꼬박 정성을 다해 바느질한 끝에 드디어 신기한 주머니가 완성되었습니다. 겉보기에는 평범한 작은 주머니 같았지만 할머니의 특별한 눈으로 보면 은은한 빛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그 주머니를 들고 마을을 돌아다녔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노는 곳, 젊은 부부가 다정하게 이야기하는 곳, 가족들이 함께 웃고 있는 곳을 찾아다니며 주머니를 가만히 열어놓았습니다.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의 행복한 시간들이 반짝반짝 빛나는 알갱이 모양으로 공중에 떠다니다가 할머니의 주머니 속으로 쏙쏙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웃음소리가 클 때는 큰 알갱이가,
잔잔한 행복을 느낄 때는 작은 알갱이가 만들어져서 주머니 안에 차곡차곡 쌓여갔습니다. 할머니는 매일매일 이런 일을 계속했습니다. 시장에서 흥정하며 웃는 상인들의 시간, 들판에서 일하며 노래하는 농부들의 시간, 아이들이 뛰어놀며 즐거워하는 시간들을 모두 소중히 주머니에 담아두었습니다. 한 달, 두 달, 석 달이 흘러가자 주머니는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크기는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많은 시간을 담아도 주머니는 여전히 작고 앙증맞은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할머니는 마을에 슬픈 일이 생긴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마을에서 가장 착하고 부지런하기로 소문난 젊은 농부 춘희가 갑자기 병에 걸린 것이었습니다. 춘희는 홀어머니를 모시고 살면서도 항상 웃음을 잃지 않는 효자였습니다. 비록 가난했지만 늘 다른 사람을 도우려 하고 힘든 일이 있어도 불평 한마디 없이 묵묵히 견뎌내는 청년이었지요. 그런 춘희가 갑자기 알아누우니 마을 사람들이 모두 걱정을 했습니다. 할머니도 춘희를 찾아가 보았습니다. 춘희는 침상에 누워 있었는데 얼굴이 창백해진 것 외에는 별다른 외상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특별한 눈으로 보니 춘희 주변에는 시간 알갱이들이 전혀 만들어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아, 이 아이가 시간을 잃어버렸구나. 할머니는 단번에 알아차렸습니다. 춘희는 몸의 병이 아니라 시간의 병에 걸린 것이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춘희의 시간이 멈춰버린 것이지요. 그래서 새로운 행복한 시간이 만들어지지 않아 점점 기운을 잃어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춘희 어머니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춘희가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습니까? 한 달 전쯤부터입니다. 그때 마을 처녀 중에 춘희가 좋아하던 순이가 다른 마을로 시집을 갔거든요. 그 이후로 춘희가 점점 기운을 잃더니 급기야 이렇게 되어버렸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춘희가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면서 마음에 큰 상처를 받아 시간이 멈춰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할머니는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어떻게 하면 춘희에게 다시 시간을 돌려줄 수 있을까 하고 말입니다. 그러다가 문득 자신이 그동안 모아둔 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래, 내가 모아둔 시간들을 춘희에게 나누어 주면 되겠구나. 할머니는 다음날 아침 일찍 춘희네 집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춘희 곁에 앉아서 시간을 모은 주머니를 열었습니다. 그 순간 정말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주머니에서 반짝반짝 빛나는 시간 알갱이들이 하나둘씩 나와서 춘희 주변을 맴돌기 시작한 것입니다. 마치 나비들이 꽃 주위를 날아다니는 것처럼 아름다운 광경이었습니다. 시간 알갱이들이 춘희의 몸 여기저기를 부드럽게 어루만지자 춘희의 얼굴에 조금씩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창백했던 얼굴에 붉은 빛이 돌고 굳게 닫혀있던 눈이 살짝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는 계속해서 주머니에서 시간들을 꺼내어 춘희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담긴 시간, 부부의 다정한 대화가 담긴 시간, 가족들의 따뜻한 정이 담긴 시간들이 춘희를 감싸 안았습니다. 드디어 춘희가 눈을 떴습니다. 여기가 어디지? 할머니, 제가 어떻게 된 건가요? 할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괜찮다, 춘희야. 이제 다시 건강해질 거야. 춘희는 신기하게도 금세 기운을 회복했습니다. 침상에서 일어나 걸어 다닐 수 있게 되었고 식욕도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춘희 주변에 다시 시간 알갱이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춘희 어머니는 할머니에게 거듭 감사 인사를 드렸습니다. 할머니 덕분에 우리 춘희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정말 어떻게 감사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이 시간들은 원래 마을 사람들 모두의 것이었어요. 나는 그냥 잠시 모아두었다가 정말 필요한 사람에게 돌려준 것뿐입니다. 그 후로 할머니는 계속해서 시간을 모으는 일을 했습니다. 평소에는 사람들의 행복한 시간들을 소중히 주머니에 모아두었다가 정말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이 있으면 그 시간들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병든 아이에게는 건강한 웃음이 담긴 시간을, 슬픔에 빠진 사람에게는 기쁨이 가득한 시간을, 외로운 사람에게는 따뜻한 정이 담긴 시간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할머니가 무슨 일을 하시는지 정확히 알지는 못했지만
할머니 주변에서는 항상 좋은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할머니를 존경하고 사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할머니에게도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할머니의 오랜 친구였던 옆집 할아버지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둘은 어려서부터 함께 자란 중마고우였는데 할아버지가 먼저 세상을 떠나니 할머니의 마음도 무너져 내렸습니다. 할머니는 며칠 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바느질도 시간 모으기도 모두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주변에도 시간 알갱이들이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할머니가 시간 모으는 주머니를 들여다보니 주머니 안에서 특별한 빛이 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자세히 보니 그것은 할머니 자신이 만든 시간 알갱이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만든 것이었습니다. 춘희가 건강해져서 기뻐하며 만든 시간, 춘희 어머니가 감사해하며 만든 시간, 할머니 덕분에 도움을 받았던 마을 사람들이 고마워하며 만든 시간들이 주머니 안에 가득 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할머니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남에게 베푼 사랑과 정성이 돌고 돌아서 다시 자신에게 돌아온 것임을 말입니다. 할머니는 그 시간들을 하나씩 꺼내어 자신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러자 슬픔에 잠겨있던 마음이 조금씩 따뜻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와의 아름다운 추억들이 하나씩 떠올랐고 슬픔보다는 감사한 마음이 더 커졌습니다. 그래, 나는 혼자가 아니구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잖아. 할머니는 다시 기운을 차렸습니다. 그리고 예전보다도 더욱 열심히 시간을 모으고 나누어주는 일을 계속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할머니도 나이가 많이 드셨습니다. 어느 날 할머니는 마을 사람들을 모두 불러 모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나이가 많아서 더 이상 이 일을 계속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시간을 모으는 방법을 여러분께 알려드리겠습니다. 할머니는 마을 사람들에게 시간을 모으는 주머니 만드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비밀도 알려주었습니다. 진정한 비밀은 주머니에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에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행복을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 어려운 사람을 도우려는 마음, 그것이 바로 시간을 모을 수 있는 진짜 힘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할머니의 가르침을 받아 각자 작은 주머니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가 하시던 것처럼 서로의 행복한 시간들을 모아두었다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나누어 주기 시작했습니다. 신기하게도 마을 전체가 할머니의 뜻을 이어받자 마을에는 더욱 많은 행복한 시간들이 만들어졌습니다. 서로를 위하고 배려하는 마음들이 모여서 마을 전체가 따뜻한 정으로 가득해진 것입니다. 할머니는 마을 사람들이 자신의 뜻을 이어받는 것을 보며 흐뭇해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내 역할은 끝났구나. 하지만 이 시간 모으는 일은 영원히 계속될 거야. 그 후로도 마을에서는 시간을 모으는 전통이 계속 이어져 내려왔습니다. 할머니가 만든 그 작은 주머니는 마을의 보물이 되어 대대손손 전해져 내려갔고 마을 사람들은 서로 사랑하고 도우며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진정한 사랑과 정성은 결코 사라지지 않으며 남을 위해 베푼 마음은 언젠가 반드시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것을 알려주는 아름다운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제3장 망부석 이야기. 바닷가 작은 어촌 마을에 금실 좋기로 소문난 젊은 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남편 정수는 마을에서 가장 용감하고 부지런한 어부였고 아내 영희는 마을에서 가장 어여쁘고 착한 여인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어려서부터 서로를 좋아해서 혼인을 하게 되었고 결혼한 지 3년이 되도록 금슬이 매우 좋았습니다. 정수는 매일 새벽이면 바다로 나가 고기를 잡았고 영희는 집에서 그물을 깁고 반찬을 만들어 남편이 돌아오기를 기다렸습니다. 해가 질 무렵이면 정수가 배를 타고 돌아와 영희와 함께 저녁을 먹고 하루 있었던 일들을 나누었습니다. 비록 가난했지만 두 사람은 서로가 있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해 봄 마을에 큰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저 먼 바다 건너편에 있는 섬에서 진주가 많이 나온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 진주들은 달빛을 받으면 은빛으로 반짝이고 햇빛을 받으면 금빛으로 빛난다고 했습니다. 하나만 가져와도 평생 부자로 살 수 있을 만큼 값진 보물이라고 했습니다.
마을의 젊은 어부들은 모두 그 이야기에 귀가 솔깃해졌습니다. 평생 가난하게 살아야 하는 운명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정수 역시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정수가 영희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영희야, 나도 그 진주가 있다는 섬에 한번 가보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영희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 섬은 이곳에서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었고 그 사이의 바다는 파도가 거세고 바람이 무서워서 큰 배가 아니면 건널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게다가 그 섬 주변에는 바위들이 많아서 배가 부서지기 쉽다고 알려져 있었습니다. 여보, 너무 위험하지 않을까요? 그 먼 바다까지 가시다가 혹시라도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해요? 하지만 정수의 마음은 이미 굳어져 있었습니다. 영희야,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가난하게 살 수는 없지 않겠느냐? 진주 하나만 가져오면 우리도 넉넉하게 살 수 있을 텐데. 그리고 나는 이 바다에서 자란 사람이야. 바다의 성질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아라. 영희는 더 이상 말리지 못했습니다. 남편의 결심이 워낙 단단한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실 영희 자신도 가난한 생활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없지 않았습니다. 그럼 언제 떠나실 건가요? 다음 주 월요일에 떠날 생각이다. 날씨를 보니 그때쯤이면 바람도 잔잔하고 파도도 높지 않을 것 같더라. 영희는 마음이 무거웠지만 남편을 위해 떠날 준비를 도와주기로 했습니다. 며칠 동안 정수가 바다에서 먹을 음식을 정성스럽게 만들고 배에 필요한 물건들을 하나하나 챙겨주었습니다. 드디어 떠나는 날이 되었습니다. 새벽 일찍 정수는 배에 짐을 싣고 출발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영희는 남편을 배웅하러 바닷가까지 나왔습니다. 여보, 조심해서 다녀오세요. 무리하지 마시고 위험하다 싶으면 진주 따위는 포기하고 그냥 돌아오세요. 걱정 마라, 영희야. 열흘 정도면 돌아올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기다려라. 정수는 영희의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내가 없는 동안 몸조리 잘하고 밤에는 문단속도 잘하고 그리고 매일 저녁에는 저 언덕 위에 올라가서 바다 저편을 바라보거라. 내가 돌아올 때 제일 먼저 내가 보일 것이다. 영희는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제가 매일 그 언덕에서 기다릴게요. 빨리 돌아와 주세요. 정수는 영희에게 마지막으로 입맞춤을 하고 배에 올랐습니다. 배가 천천히 바다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영희는 배가 수평선 너머로 사라질 때까지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날부터 영희의 기다림이 시작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집안일을 하고 해가 지면 마을 뒤쪽에 있는 작은 언덕에 올라가서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혹시 남편이 탄 배가 보이지 않나 하고 눈을 크게 뜨고 수평선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루, 이틀, 사흘이 지났지만 정수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영희는 마음이 조급해지기 시작했지만 아직은 참을만 했습니다. 남편이 말했듯이 열흘 정도는 걸릴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영희는 점점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바다에서 무슨 일이 생긴 것은 아닐까 하는 불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매일 저녁이면 언덕에 올라가서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열흘이 지났습니다. 이제 영희는 정말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열흘이면 돌아오겠다고 약속했는데 아직도 소식이 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씩 영희를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영희야, 바다 일은 원래 예측하기 어려운 거야. 조금 더 기다려봐. 마을의 할머니들이 영희를 위로했지만 영희의 마음은 점점 무거워져만 갔습니다. 보름이 지났습니다. 영희는 이제 밥도 제대로 먹지 못했습니다. 온종일 바다만 바라보며 남편이 돌아오기를 기다렸습니다. 특히 저녁 때가 되면 반드시 언덕에 올라가서 해가 질 때까지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정수에게 무슨 일이 생긴 것이 아닌가 하고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영희만은 여전히 남편이 살아서 돌아올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분명히 진주를 찾느라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예요. 조금만 더 기다리면 돌아오실 거예요. 영희는 마을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지만
사실 마음 한구석에서는 불안감이 점점 커져가고 있었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영희는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예전의 밝고 예쁜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고 야위고 창백한 얼굴로 변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매일 저녁이면 언덕에 올라가서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석 달, 넉 달이 지나도 정수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정수가 바다에서 죽었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감히 영희에게는 그런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영희의 모습이 너무나 애처로웠기 때문입니다. 영희는 이제 거의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루 종일 바다만 바라보며 지냈고 밥도 겨우 한두 숟가락씩만 먹었습니다. 몸이 점점 말라가고 있었지만 본인은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오직 남편이 돌아오는 것만 생각했습니다. 계절이 바뀌어 가을이 되었습니다. 찬바람이 불기 시작했지만 영희는 여전히 매일 저녁이면 언덕에 올라가서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제는 몸이 너무 약해져서 언덕에 오르는 것도 힘들었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겨울이 되었습니다. 눈이 내리고 바람이 매섭게 불었지만 영희는 여전히 언덕에 올라가서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말렸지만 영희는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여보가 돌아오시면 제가 여기 있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저는 약속했어요. 매일 여기서 기다리겠다고. 마을 사람들은 영희의 고집을 꺾을 수 없었습니다. 대신 영희가 추위에 얼지 않도록 따뜻한 옷을 가져다 주고 음식도 가져다 주었습니다. 하지만 영희는 거의 먹지도 않았습니다. 이듬해 봄이 되었습니다. 정수가 떠난 지 1년이 되었습니다. 영희는 이제 살아있는 사람 같지 않았습니다. 뼈만 남은 몸으로 언덕에 앉아서 하루 종일 바다만 바라보았습니다. 말도 거의 하지 않았고 눈동자도 초점을 잃은 것 같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영희를 보며 안타까워했습니다. 영희가 이러다가 죽겠구나. 누군가 억지로라도 집으로 데려가야 하지 않을까. 하지만 영희를 억지로 끌어내려고 하면 영희는 악을 쓰며 저항했습니다. 안 돼요. 저는 여기서 기다려야 해요. 여보가 돌아오시면 저를 찾으실 거예요. 그런 영희의 모습을 보면 마을 사람들도 차마 억지로 끌어낼 수가 없었습니다. 여름이 되었습니다. 뜨거운 햇빛이 내리쬐었지만 영희는 여전히 언덕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제는 거의 움직이지도 않았습니다. 마치 돌처럼 굳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마을의 한 할아버지가 영희에게 다가가서 말을 걸어보았습니다. 영희야, 이제 그만 집으로 들어가거라. 내 남편도 내가 이렇게 되는 것을 원하지 않을 텐데. 하지만 영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기다리고 기다리면서 마음이 완전히 굳어버린 것입니다. 할아버지는 영희의 어깨를 살짝 건드려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영희의 몸이 돌처럼 딱딱해져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할아버지는 깜짝 놀라서 다른 사람들을 불러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몰려와서 영희를 살펴보았습니다. 정말 신기한 일이었습니다. 영희가 정말로 돌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지만 완전히 돌이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영희의 눈은 여전히 살아있는 사람의 눈처럼 바다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눈에는 여전히 남편을 기다리는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신기한 일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영희의 남편을 기다리는 마음이 너무나 간절해서 몸이 돌로 변한 거야. 저렇게 오랫동안 한자리에서 움직이지 않고 기다리다 보니 정말 돌이 되어버렸구나. 불쌍한 영희. 남편에 대한 사랑이 저렇게 깊었다니. 그 후로 사람들은 그 돌을 망부석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남편을 기다리다가 돌이 된 아내의 돌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망부석은 여전히 그 언덕에서 바다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비가 와도 눈이 와도 바람이 불어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바다 저편을 바라보며 남편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밤에 그 언덕을 지나갈 때 망부석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린다고 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달이 밝은 밤에는 망부석에서 눈물이 흘러내리는 것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마을의 젊은 남자들은 망부석을 보며 다짐했습니다.
함부로 집을 떠나지 말아야겠다고, 아내를 그렇게 애타게 기다리게 해서는 안 되겠다고 말입니다. 마을의 여인들은 망부석을 보며 영희의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리는 마음이 얼마나 간절한지, 그 기다림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알 수 있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영희와 정수를 직접 알던 사람들도 하나둘씩 세상을 떠났지만 망부석의 이야기는 계속 전해져 내려갔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할머니가 손자에게 들려주는 슬프고 아름다운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망부석에게 소원을 빌었습니다. 멀리 떠난 가족이 무사히 돌아오기를, 사랑하는 사람과 오래오래 함께 살기를 빌었습니다. 망부석은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는 듯 조용히 바다를 바라보며 서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 언덕에는 망부석이 서 있습니다. 비바람에 조금씩 깎이고 이끼가 끼기도 했지만 여전히 바다를 바라보는 모습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망부석을 보며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기다림이 얼마나 숭고한 것인지 깨닫게 됩니다. 영희의 사랑은 비록 슬픈 결말을 맞았지만 그 사랑의 깊이와 진실함은 영원히 사람들의 마음속에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망부석은 단순한 돌이 아니라 사랑과 기다림의 상징이 된 것입니다. 제4장 밤을 지키는 부엉이. 마을 깊은 산속에 작은 마을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마을은 다른 마을들과는 조금 달랐는데, 왜냐하면 마을 곳곳에 커다란 느티나무들이 자라고 있었고 그 나무마다 부엉이들이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마을 사람들은 대대로 부엉이들과 함께 살아왔습니다. 부엉이들은 사람들을 해치지 않았고 사람들도 부엉이들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특히 밤이 되면 부엉이들의 큰 눈이 달빛을 받아 반짝반짝 빛나면서 마치 등불처럼 마을을 환하게 비춰주었습니다. 마을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할아버지는 어린 시절부터 부엉이들과 함께 자라왔습니다. 할아버지의 이름은 석봉이었는데 부엉이들의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해가 지고 어둠이 내리자 평소와 같이 부엉이들이 나뭇가지에 앉아 큰 눈을 깜빡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부엉이들이 평소보다 더 자주 울어댔습니다. 부엉부엉, 부엉부엉. 석봉 할아버지는 부엉이들의 울음소리를 듣고 걱정이 되었습니다. 분명히 무슨 일이 생기려고 하는 것 같았습니다. 얘들아, 무슨 일이냐? 왜 그렇게 시끄럽게 우느냐? 그러자 나뭇가지에 앉아있던 큰 부엉이 하나가 할아버지에게 날아와 앉았습니다. 그 부엉이는 마을에서 가장 나이가 많고 지혜로운 부엉이였습니다. 할아버지, 큰일입니다. 산 너머에서 나쁜 기운이 느껴집니다. 무서운 산적들이 이쪽으로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석봉 할아버지는 깜짝 놀랐습니다. 산적들이라니, 이 평화로운 마을에 무슨 일이 생기려는 것일까요? 정말이냐? 언제쯤 올 것 같으냐? 아마도 내일 밤쯤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부엉이들이 번갈아가며 지켜보고 있는데 그들이 점점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할아버지는 급히 마을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깜짝 놀랐습니다. 이 조용한 산골 마을에 산적들이 온다니 믿기 어려웠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산적들이 온다는 말입니까? 부엉이들이 거짓말을 할 리 없지.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마을 사람들은 모두 걱정에 빠졌습니다. 이 작은 마을에는 젊은 남자들도 별로 없었고 대부분이 노인들과 아이들, 여인들이었습니다. 산적들과 맞서 싸우기에는 너무나 힘이 부족했습니다. 그때 큰 부엉이가 다시 석봉 할아버지에게 날아와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부엉이들이 마을을 지켜드릴게요. 너희들이? 어떻게? 우리에게는 특별한 능력이 있습니다. 밤이 되면 우리 눈이 아주 밝게 빛나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밤하늘을 자유자재로 날 수 있고요. 이 능력들을 활용하면 산적들을 물리칠 수 있을 거예요. 석봉 할아버지는 부엉이의 말을 마을 사람들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반신반의했지만 다른 방법도 없었기 때문에 부엉이들을 믿어보기로 했습니다. 이튿날 밤 정말로 산적들이 나타났습니다. 산적들은 모두 15명 정도 되었는데 큰 칼들을 차고 있었고 얼굴도 무섭게 생겼습니다. 산적 두목은 특히 덩치가 크고 사나워 보였습니다. 여기가 그 부자 마을이라는 곳이냐?
이상하네, 생각보다 초라한데? 산적들은 마을 입구에서 서로 수군거렸습니다. 사실 이 마을은 별로 부자 마을이 아니었는데 산적들이 잘못된 정보를 듣고 온 것이었습니다. 뭐 어쨌든 왔으니까 털고 가자. 가난한 마을이라도 뭔가는 있겠지. 산적들이 마을 안으로 들어오려고 할 때였습니다. 갑자기 마을 곳곳에서 환한 빛들이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부엉이들이 나뭇가지에 앉아서 눈을 크게 뜨고 있었는데 그 눈들이 마치 등불처럼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게 뭐야? 산적들은 갑작스러운 빛에 당황했습니다. 분명히 달도 구름에 가려져 있어서 깜깜한 밤이었는데 갑자기 마을이 환해진 것입니다. 우두머리, 저거 보세요. 나무에 앉은 새들 눈이 빛나고 있어요. 새 눈이 빛날 리가 있나? 분명히 마을 사람들이 등불을 켜놓은 거야. 신경 쓰지 말고 그냥 들어가자. 하지만 산적들이 마을 안으로 한 발짝 들어서자마자 더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부엉이들이 일제히 날아오르면서 산적들 주변을 빙빙 돌기 시작한 것입니다. 부엉이들의 큰 날개가 산적들 얼굴 앞을 스치고 지나가면서 바람을 일으켰습니다. 악! 뭐야 이거? 새들이 왜 이래? 산적들은 깜짝 놀라서 칼을 휘둘렀지만 부엉이들은 워낙 빨라서 맞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부엉이들은 더 많이 날아와서 산적들을 둘러쌌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부엉이들이 울음소리를 내기 시작했는데 그 소리가 보통 부엉이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워! 워! 마치 귀신의 울음소리 같은 무서운 소리였습니다. 게다가 수십 마리의 부엉이들이 한꺼번에 그런 소리를 내니까 온 마을이 공포스러운 분위기로 가득해졌습니다. 산적들은 점점 겁이 났습니다. 어둠 속에서 빛나는 수많은 눈들, 머리 위를 맴도는 커다란 날개들, 그리고 무서운 울음소리까지 마치 지옥에 온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우두머리, 여기 뭔가 이상해요. 이 마을에 귀신이 있는 것 같아요. 닥쳐. 고작 새 몇 마리가 뭐가 무섭다고. 산적 두목은 부하들을 꾸짖었지만 사실 자신도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분명히 평범한 새들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이때 큰 부엉이 한 마리가 산적 두목 바로 앞에 날아와서 멈춰 섰습니다. 그 부엉이의 눈은 다른 부엉이들보다도 더 크고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마치 두 개의 큰 등불이 산적 두목을 노려보는 것 같았습니다. 크악! 큰 부엉이가 날카로운 소리를 지르자 산적 두목은 깜짝 놀라서 뒤로 넘어졌습니다. 그 순간 다른 부엉이들도 모두 함께 소리를 질렀습니다. 크악! 워! 후! 마을 전체가 부엉이들의 울음소리로 가득해졌습니다. 산적들은 이제 완전히 겁에 질렸습니다. 칼을 떨어뜨리는 사람도 있었고 무릎을 꿇고 앉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우두머리, 도망가요. 여기는 귀신 마을이에요. 이런 무서운 곳은 처음 봐요. 빨리 나가요. 산적들은 서로 부둥켜 안고 떨었습니다. 그런데 부엉이들의 공격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부엉이들이 하늘 높이 날아올랐다가 일제히 산적들을 향해 날아내렸습니다. 마치 하늘에서 별이 떨어지는 것 같은 장관이었습니다. 부엉이들의 눈이 모두 빛나고 있어서 정말로 별들이 내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으악! 산적들은 비명을 지르며 손으로 머리를 감쌌습니다. 부엉이들은 산적들을 다치게 하지는 않았지만 바로 곁을 스쳐 지나가면서 엄청난 바람을 일으켰습니다. 산적들의 모자가 날아가고 옷이 흩날렸습니다. 그리고 부엉이들은 다시 한번 무서운 울음소리를 냈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크고 무서운 소리였습니다. 이 마을은 우리가 지킨다. 나쁜 놈들은 당장 나가라. 물론 산적들에게는 부엉이들의 말이 그냥 무서운 울음소리로만 들렸습니다. 하지만 그 뜻은 충분히 전해졌습니다. 우두머리, 더 이상 못 견디겠어요. 도망가요. 여기서 죽고 싶지 않아요. 산적 두목도 이제 항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알았다. 모두 도망가자. 이런 무서운 마을은 처음이야. 산적들은 혼비백산해서 마을에서 도망쳐 나갔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고 산 너머로 달아났습니다. 부엉이들은
산적들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하늘에서 지켜보았습니다. 산적들이 모두 떠나자 마을은 다시 평화로워졌습니다. 부엉이들은 제자리인 나뭇가지로 돌아가서 조용히 앉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들의 눈은 환하게 빛나면서 마을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나와서 부엉이들에게 감사 인사를 드렸습니다. 부엉이들아, 정말 고마웠다. 너희들 덕분에 우리가 살았구나. 석봉 할아버지도 큰 부엉이에게 다가가서 말했습니다. 정말 고마웠다. 너희들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었을지 모르겠구나. 큰 부엉이가 대답했습니다. 할아버지, 우리는 이 마을의 가족이에요. 가족을 지키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앞으로도 무슨 일이 있으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날 밤 마을 사람들은 부엉이들을 위해 작은 잔치를 열었습니다. 부엉이들이 좋아하는 작은 벌레들과 생쥐들을 정성스럽게 준비해서 나무 아래에 놓아두었습니다. 부엉이들은 기뻐하며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부터 더욱 열심히 마을을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로 이 마을에는 신기한 일들이 계속 일어났습니다. 밤에 길을 잃은 나그네가 있으면 부엉이들이 눈을 밝혀서 길을 안내해 주었습니다. 밤중에 아이가 열이 나서 아플 때는 부엉이들이 약초가 있는 곳을 알려주었습니다. 또 밤에 도둑이 마을에 들어오려고 하면 부엉이들이 미리 알려주어서 마을 사람들이 대비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을은 다른 마을들보다 훨씬 안전하고 평화로웠습니다. 세월이 흘러 석봉 할아버지도 나이가 더 많아졌습니다. 할아버지는 마을의 젊은 사람들에게 부엉이들과 함께 사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부엉이들은 우리의 친구이자 가족이다. 그들을 소중히 여기고 존중해야 한다. 그러면 그들도 우리를 지켜줄 것이다. 마을의 젊은 사람들은 할아버지의 가르침을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대대로 부엉이들과 함께 살아가는 전통을 이어나갔습니다. 이 마을의 아이들은 어려서부터 부엉이들과 친하게 지냈습니다. 부엉이들도 아이들을 좋아해서 가끔 낮에도 나와서 아이들과 놀아주었습니다. 물론 밤이 되면 다시 마을을 지키는 일에 열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부엉이들을 위해 특별한 날을 정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부엉이 감사제라는 행사를 열어서 부엉이들에게 고마움을 표현했습니다. 그날에는 마을 전체가 축제 분위기가 되었고 부엉이들도 평소보다 더 크게 울어서 기쁨을 표현했습니다. 다른 마을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신기해했습니다. 정말 부엉이들이 마을을 지켜준다고? 그런 일이 가능할까? 하지만 실제로 이 마을을 방문한 사람들은 모두 놀랐습니다. 정말로 밤이 되면 부엉이들의 눈이 등불처럼 밝게 빛나면서 마을을 환하게 비춰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마을에 정착하고 싶어 했습니다. 부엉이들이 지켜주는 안전한 마을에서 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함부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부엉이들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존중할 수 있는 사람만 받아들였습니다. 시간이 흘러 이 마을은 부엉이 마을이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에 걸맞게 사람들과 부엉이들이 서로 도우며 평화롭게 살아가는 마을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그 마을에 가면 밤마다 부엉이들의 빛나는 눈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등불처럼 환한 그들의 눈이 마을을 지키고 있으며 마을 사람들은 그 빛 속에서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서로 다른 존재들이 함께 살아가는 아름다움과 진정한 우정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따뜻한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제5장 달빛 우물의 비밀 산골 마을 한가운데에 신기한 우물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우물은 아무 때나 보이는 것이 아니라 달이 환하게 떠서 달빛이 마을 중앙에 비칠 때만 모습을 드러내는 이상한 우물이었습니다. 평소에는 그곳에 그냥 평범한 땅만 있을 뿐이었는데 보름달이 뜨거나 달빛이 유난히 밝은 밤이 되면 갑자기 땅이 움푹 파이면서 아름다운 우물이 나타났습니다. 우물 주위에는 반짝이는 은빛 돌들이 둥글게 둘러져 있었고 우물 안에는 맑고 차가운 물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 이 우물을 보고 무척 놀랐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우물이 해로운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만 이상하게도 어른들은 그 물을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어른들이 물을 마시려고 하면
물이 갑자기 사라져버리거나 입에 닿기 전에 증발해버렸습니다. 오직 순수한 마음을 가진 아이들만이 그 물을 마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물을 마신 아이는 신기한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루 동안 꿈속 세상을 자유자재로 여행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마을에는 12살 된 영수라는 아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영수는 호기심이 많고 모험을 좋아하는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영수에게는 한 가지 고민이 있었습니다. 다른 아이들에 비해 몸이 약해서 멀리 나가 놀지도 못하고 높은 나무에 오르지도 못했습니다. 나도 다른 아이들처럼 산을 넘고 개울을 건너며 모험을 떠나보고 싶은데, 영수는 늘 이런 생각을 하며 아쉬워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보름달이 환하게 떠올랐습니다. 영수는 창문 밖을 내다보다가 마을 한가운데에 반짝이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저게 뭐지? 영수는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조용히 집을 나와 그곳으로 가보았습니다. 그곳에는 정말로 아름다운 우물이 있었습니다. 달빛을 받아 은빛으로 반짝이는 우물이었습니다. 와, 정말 신기하다. 낮에는 없었는데. 영수는 우물 가장자리에 앉아서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물이 너무나 맑아서 바닥까지 훤히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우물 바닥에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마치 하늘의 별들이 우물 속에 떨어진 것 같았습니다. 목이 좀 마른데 이 물을 마셔봐도 될까? 영수는 잠깐 망설였지만 결국 손으로 물을 떠서 마셨습니다. 물은 시원하고 달콤했습니다. 꿀물같이 단맛이 났고 몸속까지 시원하게 해주었습니다. 와, 정말 맛있다. 영수는 기분이 좋아져서 집으로 돌아가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잠이 들자마자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영수는 꿈을 꾸고 있었는데 그 꿈 속에서 자신이 꿈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나 지금 꿈을 꾸고 있구나. 그런데 왜 이렇게 생생하지? 꿈속에서 영수는 자신이 원하는 곳 어디든지 갈 수 있었습니다. 하늘을 날아서 구름 위를 걸어 다닐 수도 있었고 바닷속 깊은 곳까지 헤엄쳐 갈 수도 있었습니다. 우와, 이게 정말 꿈이야? 영수는 먼저 하늘 높이 날아올라 보았습니다. 새처럼 팔을 펼치자 정말로 몸이 공중에 둥둥 떠올랐습니다. 구름 사이를 헤엄치며 날아다니는 기분이 정말 좋았습니다. 구름 위에서 내려다본 세상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초록색 산들이 물결처럼 펼쳐져 있었고 강물은 은색 띠처럼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마을들은 장난감처럼 작고 예뻤습니다. 이렇게 높은 곳에서 세상을 본 적이 없는데 정말 멋지다. 그 다음에는 깊은 바다로 가보았습니다. 꿈속에서는 물속에서도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바닷속에는 색색의 물고기들이 헤엄치고 있었고 예쁜 산호들이 무지개처럼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와, 바닷속이 이렇게 예쁜 줄 몰랐어. 영수는 돌고래들과 함께 헤엄치기도 하고 거대한 고래의 등에 올라타 보기도 했습니다. 현실에서는 절대 할 수 없는 일들이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먼 나라로 여행을 떠나보았습니다. 사막도 가보고 눈으로 덮인 산도 가보았습니다. 정글에서는 원숭이들과 놀기도 하고 북극에서는 하얀 곰들을 만나기도 했습니다. 정말 신기해. 이런 곳들이 세상에 있다니. 영수는 꿈속에서 하루 종일 여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눈을 떴을 때 그 모든 것이 생생하게 기억났습니다. 정말 신기한 꿈이었어. 마치 진짜 여행을 한 것 같았는데. 영수는 일어나서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어젯밤에 보았던 우물은 이미 사라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영수는 그것이 꿈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영수는 친구들에게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했습니다. 정말이야. 달빛 우물의 물을 마시면 꿈속에서 여행할 수 있어. 친구들은 처음에는 믿지 않았지만 영수가 꿈속에서 본 것들을 자세히 설명하자 점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나도 한번 해보고 싶다. 언제 그 우물이 다시 나타나는데? 영수는 친구들과 함께 기다렸습니다. 며칠 후 다시 보름달이 뜨는 밤이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모두 마을 중앙으로 모였습니다. 정말로 우물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아이들은 모두 신기해하며
우물을 구경했습니다. 와, 정말 있었구나. 물이 이렇게 맑아. 영수의 친구인 민수가 먼저 물을 마셨습니다. 민수는 평소에 책 읽는 것을 좋아하는 조용한 아이였습니다. 어떤 맛이야? 달콤하고 시원해. 민수도 집에 가서 잠을 잤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민수는 친구들에게 신기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나는 꿈속에서 커다란 도서관에 갔어. 세상의 모든 책이 있는 도서관이었는데 그곳에서 옛날 현자들과 이야기도 나누고 미래의 이야기도 들을 수 있었어. 다음에는 소녀 순이가 물을 마셨습니다. 순이는 평소에 꽃과 나무를 좋아하는 아이였습니다. 나는 꿈속에서 요정들의 나라에 갔어. 꽃들이 말을 하고 나무들이 노래를 부르는 신기한 곳이었어. 요정들과 함께 춤도 추고 놀았어. 아이들은 각자 자신의 성격과 관심사에 따라 다른 꿈의 여행을 경험했습니다. 모험을 좋아하는 아이는 용과 기사들의 나라에 가서 모험을 했고, 동물을 좋아하는 아이는 동물들과 말을 나눌 수 있는 숲에 갔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마을에서 가장 심술궂고 이기적인 아이인 철수는 그 물을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철수가 물을 마시려고 하면 물이 갑자기 쓴맛이 나거나 모래처럼 거칠어졌습니다. 왜 나만 마실 수 없어? 이상해. 마을의 할아버지께서 철수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철수야, 그 우물의 물은 순수한 마음을 가진 아이들만 마실 수 있단다. 내가 평소에 다른 친구들을 괴롭히고 거짓말을 하고 이기적으로 굴어서 그런 것 같구나. 철수는 처음에는 화가 났지만 친구들이 꿈속에서 경험한 멋진 이야기들을 듣다 보니 자신도 그런 경험을 하고 싶어졌습니다. 할아버지, 그럼 내가 어떻게 하면 그 물을 마실 수 있을까요? 진심으로 낼처하고 다른 사람들을 도우며 정직하게 살면 된단다. 마음이 깨끗해지면 자연히 물을 마실 수 있게 될 거야. 철수는 그날부터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들에게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다른 사람들을 도우려고 노력했습니다. 거짓말도 하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한 달이 지난 후 다시 보름달이 뜨는 밤이 되었습니다. 철수도 친구들과 함께 우물가로 갔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떨리는 마음으로 물을 마셔보았습니다. 이번에는 달콤해. 철수도 드디어 달빛 우물의 물을 마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철수는 꿈속에서 아름다운 꽃밭을 가꾸는 경험을 했습니다. 자신이 정성스럽게 가꾼 꽃들이 활짝 피어나는 모습을 보며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이제야 알겠어.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해주는 것이 이렇게 좋은 기분을 주는구나. 그 후로 철수는 완전히 다른 아이가 되었습니다. 친구들을 도와주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착한 아이가 되었습니다. 달빛 우물의 소문은 점점 퍼져나갔습니다. 다른 마을에서도 아이들이 찾아와서 그 신기한 물을 마셔보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다른 마을 아이들 중에는 물을 마실 수 있는 아이가 별로 없었습니다. 마을의 현명한 할머니께서 그 이유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 우물은 단순히 마음이 순수한 아이들에게만 열리는 것이 아니란다. 정말로 꿈과 희망을 소중히 여기고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아는 아이들에게만 그 기회를 주는 거지. 아이들은 할머니의 말씀을 듣고 더욱 자신들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서로를 더 아끼고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아이들이 어른이 되었을 때 그들은 달빛 우물에서의 경험을 잊지 않았습니다. 꿈속에서 본 아름다운 세상들, 그곳에서 느낀 감동들이 그들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영수는 나중에 여행가가 되어 세계 곳곳을 다니며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민수는 학자가 되어 많은 책을 써서 사람들에게 지혜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순이는 정원사가 되어 아름다운 꽃밭을 가꾸었고, 철수는 다른 사람들을 도우는 일을 하며 살았습니다. 그들이 어른이 된 후에도 달빛 우물은 계속 나타났습니다. 새로운 세대의 아이들이 그 물을 마시고 꿈의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 경험을 통해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해 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달빛 우물을 마을의 보물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자랑하거나 돈을 벌 수단으로 이용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우물이 아이들의 순수한 마음을 지켜주는 소중한 선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달빛 우물의 비밀을 알아내려고 했습니다. 우물이 어떻게 생겨나는지, 그 물이 어디서 오는지 궁금해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 비밀을 밝혀낼 수는 없었습니다. 마을의 가장 똑똑한 학자도, 가장 지혜로운 현자도 달빛 우물의 비밀은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 우물이 순수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꿈과 희망을 주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기회를 준다는 것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세상이 많이 바뀌었지만 그 마을의 달빛 우물은 변함없이 보름달이 뜨는 밤마다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순수한 마음을 가진 아이들에게 꿈의 여행이라는 소중한 선물을 계속 주었습니다. 지금도 그 마을에 가면 보름달이 뜨는 밤에 신기한 우물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음이 순수한 아이들은 여전히 그 물을 마시고 꿈속에서 멋진 모험을 떠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순수한 마음의 소중함과 꿈을 잃지 않는 것의 중요함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진정한 행복은 나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눌 때 더욱 커진다는 아름다운 교훈을 전해줍니다.